자, 윷놀이의 구성과 변화 2장, 육가락의 종류. 예. 다 아시겠죠? 장장률.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장장률. 좀 크죠? 4개를 다 가지고 오려다가 너무 무겁고 분량이 많이 돼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거 4개를 가지고 던지려면 좀 만만치 않겠죠. 아마 동네에서 놀 때 이렇게 자꾸 던질 것 같아요. 이건 두 손으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한 손으로 이거 잡겠으면 저도 손이 뭐 작은 편은 아닌데 좀 잡기가 3가닥만 돼도 못 잡아요. 장장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밤윷이라는 게 있어요. 밤윷. 밤윷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종재기다 넣어서 노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조그만 이런 거. 예. 또 쌀이나무로 만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 예, 아마 다 놀아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놓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작게 콩을 두 쪽 나눠가지고도 놀아요. 콩 가지고. 장장윷에서 콩윷에 이르기까지. 예, 윷의 종류도 참 다양하죠. 예. 또 현대적으로도 예쁘게 이렇게 만든 윷들도 새로 요새 나오고 있어서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단청무늬까지 넣어가지고 참 예쁘게 잘 만들었죠. 단청무늬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또 말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예, 이런 말을 또 만들어가지고 윷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장장윷과 아무튼 밤윷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과 끝수의 명칭, 뭐 윷은 윷이죠, 뭐. 그런데 이제 그걸 한문으로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한문 표기법. 윷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저는 이제 한문을 많이 보니까 한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표기법을 제 나름대로 다 찾아본 겁니다. 여기다 적은 것은 제가 다 문헌에서 보고 찾은 거예요. 다 근거가 있어요. 그냥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척사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표기법이죠. 윷을 척사. 척사라는 건 던질 척자에다가 그 육가락 사자인데, 육가락 사라는 건 나무 목변에 넉사하지 않았습니까? 나무 4개를 가지고 던진다는 뜻이죠. 뭐 그냥 글자 그대로가 윷놀이의 그런 그 방법을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한문으로 적는 법들이 있어요. 유, 류, 육, 유 등으로 음차하기도 하고, 이건 순전히 음을 빌려가지고 적은 겁니다. 뭐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슷한, 윷하고 비슷한 음을 가진 한자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사희, 4가지를 가지고 노는 놀이다. 사희라는 거 했고, 저포라고도 불렸다. 저포는 사실은 윷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나오겠지만, 저포는 중국놀이에요. 중국놀이. 중국놀이가 이 윷하고 비슷한 중국놀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저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선비들은 그 윷을 그냥 점잖게 중국의 저포에 비유를 했고, 중국의 저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윷으로 바뀌었다라고 주객이 전도된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사대주의가 그 횡행하던 시대에는 뭐 그렇게라도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목희라고 하고, 윷말은 사마, 유판은 쓰는 법들이 참 재밌어요. 사도, 간판도, 마판도, 사평도 재밌죠. 다 이거 제가 책을 보면서 찾은 것들입니다. 이 표기법을. 그 다음에 정역계통에서는 또 재밌는 표기법을 하나 썼는데, 유판이라고 해가지고 선비유자를 썼어요. 유판을 유판이라고 적고, 후천시대, 새로 열리는 후천시대에 유교 역학의 새로운 원리를 표현한 의미로서 이 유판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 다음에 도개걸 윷모는 한문으로들 그렇게들 씁니다. 이것도 또 약간 다른 표기법도 있어요. 소리가 같은 것들을 역시 음차해서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말판의 종류, 가지말판과 방말판. 가지말판은 거기에 이제 모형을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판에 그 이름들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저도 뭐 책에서만 이렇게 봤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불러보지는 못했죠. 그냥 말판 뭐 날밭이니 뭐 앞밭이니 뭐 앞목에 앞도 뭐 뒷골 이런 말을 뭐 일반적으로는 아마 잘 쓰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명칭들이 있고, 이것도 약간씩 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말이 돌아가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좌선하느냐 우선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 철학적인 그 논의가 여러 가지 일어나고도 있는데,
일단은 북두칠성이 하늘에서 우선하는 현상하고 일치하는 방향으로 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북반구에서 물이 돌아가는 방향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것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반구에 가면 또 시계 방향으로 물이 돌아나갈 때 그런 이제 현상도 이 말판이 운행하는 방향하고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윷놀이의 변형. 이 윷놀이는 계속 변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계속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근현대에 큰 변화가 몇 가지가 일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다 적은 대로 세 가지입니다. 물림도 지방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 퇴도라고도 하고 백도라고도 합니다. 서울에서 와보니까 백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서울 사람들은 역시 영어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지방에서는 퇴도라고 했어요. 충청도가 제 고향인데 퇴도는 이제 물러날 퇴자를 쓰겠죠. 한자어를 쓴 거고 백도는 역시 서울 사람들이라 영어를 좀 잘하셔서 백도라고 하고 이게 좀 백도니 퇴도니 좀 부르기가 좀 그렇다면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로 물림도라는 정도가 가장 좋은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말판이 등장했다는 거고요. 가지말판, 그 위에 그려진 가지치기 한 것처럼 삐쭉삐쭉 선으로 그려진 말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판이 요새 변형되고 있어요. 이 변형된 말판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말판 그 끝에 거의 빼내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뭐 천당도 만들었고 지옥도 만들고 똥통도 만들고 별의별 거 다 만들어놔요.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그거 모르시면 한번 만들어서 해보세요. 근데 요 대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 이제 보면 뒤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안 적었나요? 멕시코의 뿌일리치라고 하는 그 윷놀이 비슷한 놀이에서도 말판에서 그런 게 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느 지점에 딱 떨어지면은 되돌아가는 뭐 그런 지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뿌일리치 영향일 수도 있고 근데 뿌일리치 영향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기발하니까 고스톱이 막 변형하듯이 이제 이렇게 변화를 막 만드는 것 같은데 우연적인 요소를 더 집어넣고 아주 파격적으로 스릴을 더 느끼게 하도록. 근데 또 천당, 지옥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보면은 좀 기독교적인 영향이 상당히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아마 말판에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물림도가 언제 나왔느냐 이게 제 오랫동안 사실은 제 숙제였어요. 물림도가 언제 나왔는가. 제가 아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이 물림도를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백도라는 거, 퇴도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꼭 물림도를 만들어 쓰거든요. 뒤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엿가락 하나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꼭 백도를 만들어 쓰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나온 현상인지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림도가 언제 나왔는가 이 사안 때문에. 그러다가 문헌 두 가지에서 제가 변화한 시점을 찾았는데 하나는 김광원이라고 하는 민속학자가 한 말인데 30년 전에 물림도의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전이면 언제냐면 이 책이 이제 쓰여진 것이 1990년도, 80년도쯤이니까 50년도 무렵이에요. 1950년도 무렵. 1950년도는 뭡니까? 6.25 사변을 겪으면서 그러면은 이 물림도가 나온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백도라는 말 자체도 이게 미군이 진주에 들어갔을 때 생긴 이름일 거란 말이에요. 백도라는 이름은. 한말에는 백도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미군이 진주했을 때 6.25 사변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서 이 백도를 만드는 건가? 제 나름대로 이런 해석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30년 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따 여러 어르신들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저한테 일러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게 백도를 도대체 언제 처음 보셨는지 나이 드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좀 저한테 일러주셨으면 제가 논문을 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백도 이야기는, 퇴도 이야기는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정역에서 이 백도, 물림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정역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100여 년 전. 그러면은 조선 말기에 이 퇴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에 아무튼 그 윷놀이에 관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 퇴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현대에 만들어진 것은 제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 만들어졌느냐? 요게 이제 좀 문제죠. 이 김광원 교수가 말한 것은 저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30여 년밖에 안 됐을 리는 없어요. 조금 더 오래됐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 말에 만들어져서 일제 강점기 때 좀 어느 정도 유행을 해가지고 6.25 사변 무렵에는 완전히 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이 물림도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하고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어요. 이 물림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려고. 승경도라는 것도 아시죠? 승경도. 벼슬 놀이하는 건데, 그것도 주사위 같은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 수도 있지만은, 윷 가지고도 놉니다. 윷 가지고도 노는데, 거기에도 이 물림도는 없어요. 승경도는 조선시대 때 많이 놀았던 선비나 사람으로 일단 태어나면 벼슬에서 출세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꿈이었죠. 유일한 출세의 수단은 과거에 급조해가지고 높은 벼슬을 살고 입신양명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전부 꿈이었어요. 그래서 승경도라는 것은 이제 그런 높은 고관 대작들의 벼슬 이름들을 쭉 적어놓고 출세해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출세해서 입신양명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윷놀이 가지고 노는 건데, 거기에도 이 물림도에 관한 기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 말에 물림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생겨나가지고 이게 퍼져나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다음에 가지말파는 50년대에 생겨났다라고 하는데, 50년대도 역시 6.25 사변 무렵이죠. 가지말파는 50년대. 이것도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리기가 좀 어려운지, 가지말판처럼 굳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이것도 좀 다른 기록 같은 게 있으면, 가지말판이 언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윷판은요, 구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윷판은 한 번 쓰고 다 버리기 때문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윷판은 굉장히 귀합니다.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윷판은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윷판은 없어요. 장기판, 바둑판 이런 것들은 뭐 숱하게 남아있지만 윷판은 없습니다. 그 궁궐에서 쓰이던 윷판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종이에 기름 먹인 장지에 당채를 올려가지고 잘 만들, 이따 그림에 나올 텐데, 그것들은 남아있는 게 있죠. 근데 진짜 궁궐에서 썼는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선비들의 그 글 속에 이따 좀 나오지만, 그런데 이제 윷판에 대한 그 해석을 한 그런 도형 속에 좀 나온 게 있고, 그건 뭐 놀이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윷판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암각화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암각화. 청동기 시대부터 내려오는 암각화. 바위에 새겨진 윷판이 오히려 많이 남아있어요. 종이나 또는 뭐 비단이나 이런데 그려진 윷판은 굉장히 구하기 힘들어요.
참 묘한 일이죠. 저희 집에서는 참고적으로 유판 그릴 때는 꼭 달력 뒤에다가 그렸죠. 12월 달 다 쓴 달력 뒤에다 딱 그래서 한참 놀고 나서 그냥 휴지통에 버리면 끝이었죠. 예전에는 어디다 주로 많이 그리셨습니까? 유판을. 예? 달력에 많이 그렸고요. 또 달력 나오기 전에 어디다 그리셨습니까? 집안에 그 가만이나 멍석. 맞습니다. 가만히 멍석은 이제 동네에서 할 때 그건 이제 큰 판이 벌어졌을 때 하고요. 그거 말고요. 집안에서 놀 때 어디다 그리셨습니까? 땅에다가요? 그건 땅에서 노는 게 야외에서 놀 때 이제 저기 하시고요. 예? 치마폭에다가요? 그거 정말 저는 믿기가 좀 어려운데 치마폭에다가 유판 그려놓고 노셨다고요? 아, 좀 믿기가 어려운데 그 치마를 그럼 어떻게 입죠, 그걸? 서랍 뒤에다가 안 그리셨어요? 서랍 뒤? 예, 서랍 뒤에다 그리고 책 표지에다 그리고 안 그리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 그렸냐면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는 뭐한데 소쿠리 같은 거 있어요. 납작한 소쿠리 그 뒷면에다가도 그리고 옛날에는 종이가 귀해가지고요. 조선시대는 종이가 엄청 귀했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선비들 혹시 그 편지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편지를 보면 좀 복잡하게 쓰셨죠. 이렇게 쭉 내려 썼다가 옆으로 썼다가 사이사이에 썼다가 아주 복잡하게 쓰죠. 편지글 보셨는지 몰라요. 뭐 간찰이라고도 하고 서찰이라고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글을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했는가 했더니 종이가 귀해서 그랬답니다. 종이가 귀해서. 종이가 굉장히 귀했대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유판을 잘 안 그렸던 것 같아요. 종이에다가. 그 가마니 같은 데 많이 썼는가 봐요. 야외에서 특히 놀 때는. 또 야외에서 놀 때 가마니나 멍석에 그릴 때 뭘로 그리셨습니까? 뭘로? 예? 숯이요? 풀. 무슨 풀이요? 아, 그 나는 풀로요? 맞습니다. 호박잎. 호박잎 뭉쳐가지고 찍어요. 호박잎 뭉쳐가지고. 또 뭘로 그리셨어요? 뭐 먹으로도 많이 그렸겠죠. 먹으로. 숯으로도 그리고. 그래서 유판이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뭐 아까 봤던 뭐 앞밭이니 뭐 뒷밭이니 뭐 날도니 날개니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 유판 좀 나는 봤으면 좀 좋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15년 정도를 유수를 굉장히 제 나름대로 찾아다녔는데 본 적이 없어요. 아쉽게도 본 적이 없어요. 요새 재현된 건 있는데 조선시대 때 이런 유판들을 정말로 어떻게 썼는지를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박상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가무도라는 것으로 굉장히 70년대, 80년도에 매스컴도 많이 타고 했던 분입니다. 박상화, 정역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박상화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 우리 윷놀이의 문제점으로 상대편 말을 잡는다는 것이 좀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말을 잡지 않는 평화윷놀이라는 것을 만든 적도 있어요. 말을 잡는 것이 문제일까요? 잡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걸까요? 글쎄요. 말을 안 잡고 살 수 있다면 좋겠죠. 예. 근데 우리 인생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죠. 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아침에 나오실 때 식탁에 올려져 있는 그 식물과 동물들을 한번 쭉 보세요. 늘 잡아먹고 사는 거죠. 네. 잡아먹고 큰일을 하면 되는 거죠. 꼭 이걸 안 잡아먹어야 되느냐. 하여튼 평화윷놀이라는 걸 제창을 해가지고 이걸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 박상화라는 분은 유세에 관한 가장 많은 저서를 남긴 분이죠. 유세에 관한 가장 많은 저서를 이분이 쓴 유세에 관한 책들은 여러 권 있어요. 여러 권 있습니다. 주로 정역과 관련해가지고 이분의 스승이 바로 이 윷놀이와 역학을 주역을 연결시켰던 그 계통에서 이분이 공부를 하신 분이죠. 고향은 청주 분이시고요.
자, 윷놀이의 기원 문제, 한국의 윷 유물, 숱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그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주로 바위에 윷판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새겨져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 구멍바위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식신앙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 바위에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뭐 자갈 같은 거 끼워 놓으면은 뭐 아들을 낳는다든지, 다산의 어떤 그런 풍요 기원의 그런 의식으로 바위에 구멍을 판다든지 하는 그런 습속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무튼 유판의 도형이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한번 보시고, 여러 선생님들 혹시 보신 곳이나 자신의 고향에서 여기 안 나온 곳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단히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고구려의 그 집안에 있는 고구려 고분에도 이 암곽으로 이 유판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유판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유판과 같은 놀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유판으로 해석을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한 저도형인데, 자, 한국 윷놀이의 기원 문제입니다. 돼지, 개, 걸, 윷, 모. 다 이게 어떤 동물을 뜻하는지 아시죠? 도, 개, 걸, 윷, 모. 도, 돼지, 개는 개. 걸이 뭡니까? 걸. 걸이 좀 문제가 있죠. 걸. 양이죠, 양. 윷은 소. 모는 말. 네, 보통 그렇게 보죠. 돼지, 개, 걸, 윷, 모. 돼지, 개, 걸, 윷, 모. 점점 빠른 순서대로, 점점 큰 순서대로. 그렇죠. 근데 돼지가 개보다 작은가요? 또 걸이, 양이 돼지보다 큰가요? 이건 요새 돼지나 요새 염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옛날 고대 시기에는 조금 달랐을 겁니다. 조금 달랐을 거예요. 돼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돼지, 이건 저도 이 동물들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동물들에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주역을 공부하다가 동물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이 유판에도 그 귀가 번쩍 뜨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돼지개걸 윷모 때문이에요. 돼지개걸 윷모. 이 돼지개걸 윷모는 주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동물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동물들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돼지개걸 윷모의 특징은 가축이라는 거예요. 가축.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축이 왜 중요할까요? 가축. 인간이 동물들 중에서 가축은 덩치가 제법 커야 가축이 돼요. 덩치가 좀 커야 돼요. 작은 것들은 뭐 가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쥐 이런 것들은 가축이 안 되잖아요. 쥐는 뭐 길러봐야 뭐 하겠어요. 네, 별로 가축이 될 만한 것이 없죠. 튀김용으로 쓴다? 글쎄요, 요새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깨끗하게 길러서 튀김용으로 해가지고 핫도그처럼 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가축은 좀 덩치가 있어야 돼요. 힘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이 인간이 동물들을 가축화시키면서 인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인간들의 생존을 위협하던 동물을 인간의 친구로 만들어요. 무지무지하게 현명한 방법이죠. 인간의 생존을 위협했던 거예요. 멧돼지 같은 것도 엄청 사납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냐에서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것이 멧돼지가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늦은 저녁에 시골에 살았는데 나가면은 늑대 울음소리 많이 들었죠. 우 하는 소리. 아마 여러 어르신들 잘 알 겁니다. 그럼 소름이 끼치고 밤중에 나돌아다니기 엄청 힘들죠. 워낙 깜깜하기도 하고 공동묘지 근처에 가면은 더 을씨년스럽게 울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렸을 때 심심치 않게 호랑이 발자국 봤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호랑이 소식이 끊어진 지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됐죠. 호랑이 멸종돼 버렸죠. 늑대도 멸종돼 버렸죠. 그래서 멧돼지가 지금 최고의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데,
산을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동물이 산속에서 뭡니까? 바로 멧돼지래요. 돼지가 뭘 겁나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숲속에서 돼지는 무지무지하게 날래답니다. 그래서 한번 휙 하고 스쳐 지나가면 거기다 받치면은요 중상을 입어요. 중상. 옆으로 스치기만 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세답니다. 멧돼지가. 그래서 우리 집돼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돼지는 개량된 거예요. 개량된 거. 멧돼지가 개량된 거죠. 첫 번째 특징이 이 어금니가 없어졌죠. 이 어금니를 거세하는 이야기가 주역에 보면 나와요. 어금니 거세하는 이야기. 어금니가 없어지죠. 돼지가. 그래서 집돼지가 됩니다. 가축이 되고 개에 관한 이야기는 주역에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우. 여우하고 늑대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뭐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여우나 늑대나 개나 다 비슷한 것들이죠. 아주 영리한 동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걸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양. 양을 염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은 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초원에서 하는 폭실폭실한 면양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이 양은 사냥이에요. 사냥. 사냥은 싸나워요. 덩치도 크고 걔네들 난폭해요. 절벽에서 살아요. 사냥은. 사냥은 절벽에서 삽니다. 그리고 싸우면 죽을 때까지 싸운다. 이것들은. 암컷 놓고 싸우면 이게 머리를 받는데 머리를 받는 소리가 절벽을 울릴 정도로 세계받는데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워요. 사냥은 난폭해요.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래서 주역책에도 보면 양이 말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말을 안 들어. 고집세요. 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지금 양 하면 염소를 생각하시는데 이 염소 아니에요. 사냥입니다. 사냥. 양 중에서 사냥.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사냥이 얼마나 큰 동물이고 뭐 맹수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은 다루기 힘든 동물이에요. 말 되게 안 듣는 동물들이에요. 군집 생활을 하는데 절벽 같은 데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 손에 잘 잡히지도 않아요. 이것들을 잡아다가 가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소. 힘 엄청 세죠. 스피드는 없지만은 파워는 뭐 엄청나죠. 그 다음에 말 생각해 보세요. 말. 스피드하고 파워가 같이 있는 동물들이죠. 특히 소나 말을 가축화시키면서 인류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그 발전하는 비결이 주역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소에 대해서는 뿔빗장을 지른다는 말이 나와요. 뿔빗장. 소이 뿔 있지 않습니까? 뿔에다 빗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소처럼 뿔이 작아졌죠. 원래 이 소뿔은 길었을 거예요. 이게 소가 원래는 사냥과예요. 사냥. 사냥하고 비슷한 종류입니다. 소하고 사냥하고 비슷해요. 사냥 뿔 보세요. 무시무시하게 발달했죠. 그게 이제 물소 종류를 보시면 뿔이 상당히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소. 그 다음에 우리 황소는 더 개량된 겁니다. 더 개량된 겁니다. 물소에서. 그래서 인간하고 아주 친해졌죠. 얼마 전에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 개봉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고 저도 가서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가 죽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정말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인간하고 친구죠. 한평생 같이 사는 지 한 30여 년 동안 같이 살아가는 친구. 소는 정말로 많은 덕을 가지고 있죠. 뭐 여물 같은 거 갖다 주면 잘 먹고 또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다 가르치게 해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죽으면 뼛속까지 골고루 다 삶아가지고 완전한 봉사를 해주잖아요. 퍼펙트하게. 그 엄청난 노동력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원 이것들이 공급됨으로써 인류 문명은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말은 스피드가 있어요. 스피드. 거리를 단축시켜주죠. 거리와 시간. 이건 인간이 교육을 하게 되고 정복을 하게 돼요. 말을 가지면서. 이게 인류 문명이 엄청 발전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동물은 주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류학적인 의의를 가진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역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이 했듯이 무슨 뭐 이기론 가지고 무슨 그렇게 설명하고 하는 방식보다는 우리 인류의 삶 속에서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주역 철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 동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유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던 중에 이 도개걸 육모라고 하는 5가지 동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개걸 육모는 우리 부여의 오가 있잖아요. 오가 마가 우가 저 갖고 추가하는 오가 조직하고도 같아요. 중국에는 이런 조직이 없어요. 이게 주역과 우리 민족의 발달사가 상당한 부분이 뭐 우연이든 아니면은 원래 우리 민족에서 나와서 그랬든 저로서는 아직은 확인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도개걸 윤모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아무 가축이나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인류가 이 가축을 만들면서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들을 잘 보여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단재 신채호는 유파는 오가의 출진도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오가의 출진도. 단재 신채호 선생도 벌써 부여의 이 조직과 부족 조직과 윷놀이와의 관계를 벌써 알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남선, 강점기 때 아주 유명한 분이죠. 육당 최남선.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폄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이 최남선 선생의 경우는 우리 민족 문화와 사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남선 선생님은 이제 저포에서 유래했다는 설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격양이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땅치기 놀이라는 건데, 이 뜻을 해석을 하면, 격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 어렸을 때 하던 비석치기 놀이를 격양이라고 하는 건데, 비석치기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싶고, 만몽의 이게 뭡니까? 커차활이라는 건데, 이건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몽고의 사란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사란을 샀어요. 몽고에 가가지고 제가 산 건 아니고 이게 사란이라는 겁니다. 사란. 이 최남선 선생은 사란에서 나왔다고도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양뼈랍니다. 양뼈.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몽고의 사란이라는 거. 이런 통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뭐 낙타도 있고 무슨 양도 있고 말도 있고 뭐 그래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노는가 봐요. 근데 저도 이거 놀이법을 잘 몰라서 몽고 사람 만나면 이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가지고 노느냐고. 이 몽고의 사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왔다는 사람들. 이거 아무튼 4가지 그 윷가락을 가지고 논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자, 이런 데서 나왔다고 말해요. 특히 거기 그 중간쯤에 보면 근세의 농가에서 산농과 수양을 갈라서 서로 승부를 가지고 풍흉을 점치던 것이었다라고 최남선 선생이 얘기했어요. 산농과 수양. 저희 고향은 뭐 이렇게 산농 수양을 나누기가 좀 조금 그런 지역이긴 했지만 제가 살던 곳에는 어떻게 구분했냐면 윗도마리와 아랫도마리로 구분했어요. 윗도마리, 아랫도마리.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윗도마리, 아랫도마리. 윗도마리는 이렇게 언덕백에서 사는, 아랫도마리는 강변 쪽, 개펄 쪽. 아랫도마리 해가지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특히 정월 대보름날 같은 때는 투석도 하고 패싸움도 벌이고 했어요. 윗도마리 아랫도마리는 좀 텃세 좀 하고 그랬어요. 같은 마을, 빤히 바라보이는 같은 마을인데도 텃세가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그 고향 마을을 떠올려 볼 때 우리나라 풍습에 윗도마리 아랫도마리 또는 산농과 수양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정월 때 겨루던 좀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줄다리기 같은 걸 하거나 하여튼 저녁에는 우리 정월 대보름날 저녁 같은 데는 전쟁 분위기가 슬슬 해 떨어지면 전쟁 분위기가 생겨나가지고 그 경계선이 있어요. 이렇게 언덕배기 경계선 딱 어느 집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시비를 슬슬 붙고 돌 던지고 싸우고 막 그러던 풍습인데 이게 좋은 풍습인지 나쁜 풍습인지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평상시에도 별로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서로 나와 바리를 서로 잘 안 넘고 뻔히 같은 한 동네에 살아도 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이 민속놀이와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서 최남 선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의 그 고가집인 만엽집에 보면 뭐 삼복일양 세 개는 엎드리고 하나는 이렇게 받쳐진 거 그것을 뭐 코로 스쿠 뭐 일복삼양 하나는 엎드리고 세 개가 받쳐진 거 우리말로 하면 거리겠죠. 이것을 코로라고 이두 표기를 했다는 거죠. 코로라는 건 걸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 걸. 네. 그래서 이두법이 반도에 들어와 육법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말했는데 아무튼 신라 이상의 이 유수의 기원이 있다라는 것을 최남 선생이 일찍이 고증을 했다는 거죠. 참 대단한 그런 그 고증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남선에서는 현대에도 계승이 돼서 뭐 김광원 아까도 나왔던 분이죠. 이분은 이제 저포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저포에서 왔다는 설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그냥 옛날의 전통적인 견해를 사실 최남선이 말한 육당이 말하는 것은 뭐 육당의 독창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우리 전통적인 선비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포에서 왔다고. 그걸 따른 거죠. 육당 선생은. 김광원은 그걸 또 답습한 거고. 별로 창의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저포하고 윷놀이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거기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장방형 유짝 세 개로 놓은 차우파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인도에서 나온 말. 이것도 제가 구했습니다. 차우파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차우파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차우파예요. 인도에서는 윷놀이인데 우리하고는 달라요. 세 개로 놀고 이것도 점이 찍혀져 있는 것도 죄지개걸 윷모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나는 차우파가 가장 유사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구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차우파하고는 달라요. 이것도 어떻게 놓을지 저도 몰라요. 인도 사람 만나면 좀 물어보려고 차우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윷놀이를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유판과는 이 차우파가 이제 저포로 변했다는 거예요. 차우파. 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우파, 저포. 네, 비슷하죠. 근데 저는 우리 윷은 적어도 청동기 시대 이래로 우리 반도에서 자생했다고 봅니다. 자생. 기원. 우리 민족에게서 기원해.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혹은 그게 뭐 근거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건 저 인류학적인 좀 비교, 고고 비교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해보면 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우리 윷하고 똑같은 걸 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본 적이 없어요. 실물을. 미국에 가면은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선생님도 혹시 미국에 가시게 되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쓰던 윷 좀 한번 찾아보세요. 명칭도 윷이라고 불렀대요. 놀이법도 같고. 그렇다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쓰는 윷과 우리 한반도에 있는 윷이 같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메리카 인디안하고 이 몽골리안이 베링해협을 건너서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갔다는 소리 있잖아요. 그때 넘어갔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무튼 아메리카 인디안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더 윷을 먼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윷을 더 먼저 가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저로서는 판단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윷을 철학의 깊이에서 이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해석한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세계의 유사윷, 매복, 거기 보면 이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다는 못 구했고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이 매복이라는 거 얼마 전에 제가 대련을 갔는데 중국 대련을 갔는데 그 사진을 찍어 온 게 있습니다. 거기서 윷하고 비슷한 걸 보고 저도 그 도교의 그 단상회에서 제가 그걸 보고 사진을 찍어 온 게 있는데 그건 2개를 가지고 놀아요. 2개. 조개 껍질로 쓸 수도 있고 죽순을 가지고도 씁니다. 그래서 반을 딱 잘라가지고 제쳐지느냐
엎어지느냐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좀 단순하죠. 우리는 4개를 가지고 노는데 그건 2개를 가지고 놉니다. 근데 그건 유판이 없어요. 유판이. 그냥 제쳐지느냐 엎어지느냐를 가지고 길흉을 판단하는 뿐이죠. 어쩌면 우리 윷도 초기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쳐지느냐 엎어지느냐를 가지고 길흉을 점치던 것이 윷판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게 윷놀이로 변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그런 가정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판이라고 하는 복잡한 이런 도형을 그려놓고 말 4개를 쓰고 거기다가 그 윷가락 4개를 가지고 논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것은 인류가 발달해온 그런 역사적 과정에 비추어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단순한 그런 점치는 도구였다가 이것들이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해 왔을 것이다라는 추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세계의 유사윷, 그건 뭐 보시면 되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이 윷놀이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다음에 혹시 미국에 가실 기회가 있거든요. 꼭 좀 한번 구경도 하시고, 좀 구해 주실 수 있으면 구해다가 저한테 연락 좀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우리와 같은 윷놀이를 하는지, 저는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가보고 있습니다. 자, 유수의 역학적 의미, 이제 거의 막바지로 오는데, 세계의 놀이 중에서 윷처럼 이렇게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담은 놀이가 있을까? 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외곽은 둥근 하늘을 육판의 둥근 하늘의 형상을 하고, 네모진 속, 여기 이렇게 네모나지 않았습니까? 네모. 이것은 이제 땅을 상징하고, 안팎으로 늘어선 것은 28개. 가운데 중앙에 1000원 한 점을 제외하가 보면, 윷판의 점수는 28점입니다. 28개. 28개 하면, 동양철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당장 28수를 떠올리죠. 뭐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28수. 보신각 종소리를 몇 번을 치죠? 33번을 치는 것은 파루, 28번 치는 것은 인정. 그렇죠, 아마? 네. 저녁에 통금을 알리는 것은 28번. 28수를 치고. 파루. 통금 해제는 33번, 33천을 치고. 28 하면 그 수는 일단은 28수를 떠올려요. 28수. 그래서 저 윷판의 저 도형이 가운데, 이것은 뭐겠습니까? 가운데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가운데 하나에 1000원, 중심점. 북극성이죠, 뭐 북극성. 북극성을 중심으로 28수가 늘어져 있는 것을 형상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천문학적인 설은 되게 그겁니다. 네. 28수냐 아니면은 북극성 7점이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그린 거냐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북두칠성은 뭐 자루를 제대로 그리자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걸 이렇게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저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하지, 동지, 춘추분이라고 하는 의미와 연관시켜서 김문표라는 분은 제일 말이 멀리 돌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바퀴 제일 별로 운이 없는 경우죠. 제일 멀리 가는 경우. 저걸 이제 해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를 뜻한다. 제일 짧은 건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건 뭐 아주 기분 되게 좋은, 기분이 엄청 좋은 저 코스죠. 아주 최단거리로 가는. 저건 이제 동지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은 뭐 2가지 코스가 있는데, 요렇게 한 바퀴를 돌든지 아니면은 요렇게 돌든지 삼각형 형태로. 그렇죠. 그건 이제 춘추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썩 재미있는 소리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뭐 그렇게 그냥 갖다 붙인 것 아닐까. 저는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생각도 해봐요.
오히려 태양의 주기보다는 달의 변화를 유판의 핵막에서 달의 변화를 좀 추리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 생각으로는 달의 변화. 달이 만월일 때도 있고, 반달일 때도 있고, 초생달일 때도 있고, 달의 변화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건 하여튼 제가 여기서 적지는 않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달의 풍습이나 달에 관한 우리의 민속과 연관을 시켜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역하고 유술 연결시키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정한 사건이 있어요. 이건 무슨 그렇다고 하더라라는 식의 먼 아득한 전설에 유래된 게 아니고 특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거기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일부 김일부 김항이죠. 본명은 일부 김항의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 처녀가 30살이 시집 못 간 처녀가 있었는데 누구든지 뺄 참에 5끝으로 넉동문이 구워 빼는 나 이거 해석 못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한번 해석하실 수도 해보세요. 뺄 참에 5끝으로 넉동문이 구워 빼는 이가 있으면 그에게 시집가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뺄 참에 5끝으로 넉동문이 구워 뺀다? 이게 벌써 언어가 달라진 거죠. 100년하고 지금하고 언어가 달라져가지고 이 처녀의 말뜻을 저는 해석을 못해가지고 이 처녀에게 장가 들고 싶어도 못 가는 형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끝이니까 5번 놀아가지고 판이 끝날 수 있느냐 아마 그 말일 거예요. 5판 놀아가지고 5끝으로 넉동문이는 뭐냐면 네뭉치입니다. 네뭉치를 구워뺀다는 구워라는 말은 이제 그 어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붙인 조사한 것 같고 업은 네뭉치를 한꺼번에 빼는 리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런 용환재주 가진 총각이 시집가겠다 그 말인데 자 어떻게 하면 5끝으로 네 뭉치를 한꺼번에 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예? 예? 예, 업어서 가야죠. 업어서 가는데 어떻게 나오면 됩니까? 어떻게? 예? 네모 한율 한걸 그게 최단 코스고요. 5모 한걸도 됩니다. 5모 한걸도 가능하고 네모 한율 한걸도 가능하고. 예. 그러면 한꺼번에 끝나죠. 한 번에. 예, 다 네모에 다 엎혀지고 그 다음에 거울로 갔다가 유수로 빼는 거죠. 예? 아니요. 그게 7번입니까? 7번이네. 그럼 안 되네. 7번이네. 아닌데 5모 한 걸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5끝으로 넉동문이 구워 뺍니까? 안 간다고요? 예, 안 간다는 뜻인데 요 대목이 바로 퇴토를 말한 것 같다는 거예요. 퇴토. 그렇죠. 도를 4번 내고 퇴토를 한 번 나면은 도를 4번 내고 퇴토를 내가지고 뺀다는 거죠.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 이 기술 본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만에 해석했어요. 이거 오늘 발표 준비하다가 더 이상 몰려가지고 내가 이것도 해석 못하면서 무슨 유세관에서 역학을 하다가 내가 불현듯이 깨달았어요. 한꺼번에 내는 건 아니고 도 4번 났다가 마지막에 퇴토 나와서 뺐다 이 말이죠. 억지죠, 억지. 사실은 퇴토가 한 번 더 나와야죠. 그럴 때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니까 거기 글을 보세요. 김영곤이라는 분이 하상력도 유명한 분이죠. 네, 정역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름인데 하상력의 등에 올랐다고 하도 용마 내 같았으니 그 순에게 넘기라 라고 떠들썩하지가 일부 김항 선생이 문을 열고 그 사연을 듣더니 빙그레 웃으며
그래, 거꾸로 뺐으니 그것도 후천이로구나. 이것이 유명한 정역에서의 그 일화입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퇴도라고 하는 물림도 현상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100년 전 일입니다. 100년 전. 최초의 기록이에요. 뒤로 뺀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신출 귀몰할 아무도 생각 못할 수를 낸 거죠. 이분들이 그럼 퇴토를 만들었을까? 그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퇴토라는 것들이 이 무렵에 서서히 어느 지역에선가 생기기 시작해서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팀도 있고 안 하는 팀. 그러니까 요새 그 미나투가 아니라 그 고스톱 칠 때 무슨 뭐 누구 판쓰리 이런 걸 인정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억지를 부린 거죠. 억지를 부려서 나 그 퇴토로 뺀 거다 뭐 이렇게 한 거겠죠. 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역에서의 설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기절인데 하상력이라는 분이 1888년 굉장히 어지러웠던 시기입니다. 우리 한말에 다 아실 겁니다. 수도하던 중 영가무도의 법열경에서 영가무도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음마어이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 타령처럼 그러면서 이제 흥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춤을 춰요. 춤도 이제 굉장히 격렬해지죠. 한참 그 법열까지 갈 정도 되면은 뭐, 이 밑에를 뭐라고 하죠? 구들장이 깨지고 석가래가 무너질 정도로 뛴다고 하니까. 아마 잘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상상을 잘 못 하실 거예요. 이건 이제 바깥 사람이 보면은 미친 것처럼 보이는 상황. 바깥 사람이 보면. 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 같은 게 좀 일어나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영가무도 하는 법열경에서 오른손으로 벼룩돌을 휘둘러 탁 쳤더니 벼룩돌 뒷바닥에 29점의 윤말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윤말판이 지금도 좀 존재해가지고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윤말판의 존재는 존재가 없어졌죠. 여기에서 나왔다는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역과의 관련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역사상. 이건 이제 환단고기, 주로 환단고기죠. 환단고기에서 이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이 환단고기 부분은 이제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단기고사에서는 주역을 노나라에서 가져온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환단고기에서는 복희를 신시시대에, 복희가 이제 우리 신시시대의 우사였다는 거예요. 우사. 우사라는 것은 비를 관장한다는 거니까 이건 천문역법을 관장한다는 뜻이에요. 천문역법. 우사로서 환역을 지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북부여기와 태백일사에는 육판 및 윷놀이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 만세가를 보면 윷놀이를 만들어서 이로써 환역을 강연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푼다는 거예요. 강구해가지고 연역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환역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역학을 연역했다 그 말이에요. 연역하니 신지협덕이 문자로 적어놓은 천부경에 남겨진 의미이다. 네. 천부경과 이 유판이 서로 뜻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고 그 자부선생은 선인 발규리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복희에서 환역이 만들어졌고 복희와 같은 시대에 그 신선이었던 발규리의 후손 자부선생에 의해서 윷놀이가 만들어져서 환역을 계속 발전시켰고 1월의 운행도수를 측정하고 오행수리를 미루어서 천문역법을 발전시켰다. 그 뒤에 창기소라는 인물에 의해서 환역사상이 계승되어 오행치수법을 밝혔다. 그래서 규원사화와 한단고기 내용에 미루어 보면 우리 환역에 대해 첫째, 주역의 작자는 복희인데 중국의 전설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나라 신시시대의 우사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둘째, 규원사화에서는 주역의 시대로 만들어진 복희가 신시시대의 풍족 출신이다. 이게 이제 서로 모순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병립 가능한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풍족 출신이면서 우사였을 수도 있죠. 예. 근데
바람이 분다라는 것하고 비가 온다라는 것은 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비가 오기 전에 되게 바람이 좀 불기도 하고 내내 천문역법을 관찰하는 거니까. 둘째, 역학은 환역과 복희역과 금역의 세 종류가 있는데 원, 방, 각을 각각 뜻하며 하늘의 이체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환역은 윷놀이라고 하는 민족 고유의 놀이를 통해 천부경의 이치를 담아 표현이 되었다. 요 뒤에 보면 제가 부록으로 좀 자세한 내용들을 번역해가지고 실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보시면 그 도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윷놀이판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놓은 건데 그 옆에 있는 그게 낙서라고 하는 그림인데 상당히 좀 유사하게 보이죠?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예. 우리가 뭐 유사하게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잘 뜯어보면 그래요. 잘 뜯어보면. 유판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페이지 도형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메일로 주고받고 하다가 옮겨졌네요. 예. 제가 필자의 생각으로 윷놀이의 특징은 5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오래되었다. 둘째, 재밌다. 셋째, 민중적이다. 넷째, 교훈적이다. 다섯째, 철학적이다. 윷놀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손재간뿐만 아니라 두뇌 싸움, 직관력이 총동원된다. 윷놀이에서는. 그 다음에 협동과 조화. 뭐 말할 나위가 없죠. 네. 한국 문화를 알리는 세계적인 놀이 문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의 밑에 줄을 보세요. 밑에서 한 6째 줄쯤. 유세는 청동기 시대 이래로 전해 내려온 놀이의 재미와 점술의 통찰력과 철학의 깊이를 고루 갖춘 우리 민족 고유의 의미 있는 민속놀이다. 윷놀이는 한민족의 특유한 손재간과 직관력을 필요로 뿐만 아니라 천부경과 역학수리를 함축한다. 타인을 속이거나 남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도박적 요소보다는 남과 함께 대동, 상생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담고 있어서 전 세계에 널리 뛸 수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결론이고요.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궁궐의 율판이라는 겁니다. 네, 좀 컬러풀하게 잘 만들어졌죠. 다음은 네, 아주 그 채색을 잘라가지고 예쁘게 잘 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것도 역시 궁궐 율판이고요. 궁궐에 쓰는 이건 그 기자조선사라고 하는 책에다가 저 도형을 넣은 건데. 예. 홍범 오황극의 의미와 유판을 아마 적용시킨 그런 것 같아요. 그 상서 홍범편에 보면 서경 홍범편에 보면 예, 홍범 구주설이 있는데 그것과 우리 유판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제 그 송도지에 실린 김문표 2분 2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멀리 가는 것은 하지. 그래서 뭐 하지, 종지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청, 뭐 곤, 기, 형, 예 가운데 적혀 있는 것들은 그 중국의 구주설입니다. 구주를 가운데서 또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지금 배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목화토금소 오행을 그 둘레에다가 돌렸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깍쟁이라고 하는 저 그릇에다가 윷을 담아가지고 노는 그 종류뜻이 종류. 네. 그 다음에 요거 그 이름입니다. 명칭. 네. 아까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이름인데 이름이 또 조금 달라요. 이것도. 네. 요게 뭐냐면은 뿌일리치라고 하는 그 멕시코의 윷놀이입니다. 상당히 유사하게 보이죠. 뿌일리치라고 하는 멕시코의 윷놀이랍니다. 그 다음 요것도 이제 뿌일리치와 관련된 저 안과카도 뭐 그런 걸 뜻한다고 그러는데 꼭 어떻게 보면 우리 유판하고 비슷한데 점이 좀 다르죠. 네, 그 다음에요. 이것은
역시 멕시코에서 보는 빠돌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 윷놀이 비슷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뿌이비치고요. 멕시코. 요게 이제 변형말판. 기독교. 가나안 가는 길 뭐. 노뱀을 보기만 해도 살아요. 뭐.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지옥에 가겠죠. 뭐 그런 십계명을 지켜요. 뭐 이렇게 변형말판이 제가 볼 때 기독교 영향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특이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저것도 저거예요. 뭐. 저건 서양에서 저렇게 뭐 변했으면 사망, 아이라고 했고 뭐 임신입니까? 입신입니까? 임신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뒤로 간다. 서양 사람도 저렇게 해서 노는가 봐. 아마 우리 교포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서 저렇게 노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어린이들이 평화 윷놀이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별의별 거 다서 해석해보세요. 계속, 네. 네. 어린이들이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만드는 이것도 또 변형 무수단이에요. 저거 잘 보시면 저기 뭡니까? 그 가운데 뭐 하나 적혀있죠. 저기 뭐라 그래요? 똥통이라고 해요. 똥통. 거기 끝에 와가지고 똥통에 빠지면 이제 굉장히 곤란한 네, 거기에 똥통입니다. 똥통. 이것도 이제 저 바둑판, 체스판, 장기판을 같이 뭐 윷판하고 결합시켜가지고 그 공통점을 뭐 이렇게 논술하는 글인데 그 화면만 제가 다운받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야사 선생의 문집에 나와 있는 신지비사인데 저것도 가운데 도형이 윷판 도형과 굉장히 유사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그 오행을 연결시킨 거고요. 예, 저 도형도 저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오행과 그 윷판을 결합시켜가지고 설명하는. 그 다음에 그 오행을 연결시킨 거고요. 이것도 역시 오행을 무국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저 뭐냐면 울산의 그 문화유산 소개하는 그 관광판에 저렇게 윷놀이판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 재미있죠? 예, 그 다음에 이건 상품으로 만들어진 윷놀이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본적인 저 박말판 모형이고 가지말판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회수 선생님이 만든 그 윷판이랍니다. 붓을 도대체 어떻게 놓는 건지 뭐 어떻게 질러가기도 하고 뭐 또 가운데 보면 뭐 함정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황금고래잡이 해가지고 이회수 선생님 저 위에 봉투 붙여놓은 건 아마 처음에 온 사람 저 돈 가져간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저포놀이의 그 가장 오래된 벽화입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던데 저 노는 걸 5개 가지고 논대요. 저포를 제가 조금 더 찾아봐가지고 우리 거하고 나중에 좀 비교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원광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우리 한글 자음 모음을 배치시켜가지고 윷판을 만들어서 뭐 특허를 냈다고 그러는데 저게 어떻게 해서 특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파일들이 여러 개. 예, 보셨죠, 여러분? 그것도 계속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단군 서적인데,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윷판하고 별자리를 연결시킨 아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분이죠. 28소를 저 윷판에 각각의 그 자리에다가 배치시켜가지고 그것을 연구한 그런 도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단기라고 해서 원방각을 단군의 깃발로 형상화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오행이 상생하는 이치를 역시 우리의 뭐 천부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설명한 도형입니다. 요건 대종교. 대종교에서 만들어진 윷판이죠. 단군 대종교요. 그러니까 단군 대종교에서도 일찍이
저 유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런 도형들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해보세요. 여기 또 대종교의 이건 도독회라는데, 도독회는 이제 통상적인 명칭은 일관도라고 하는데 해방 직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신흥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유불선 선교 합의를 표방하고 저기에서도 이 유판과 같은 도형을 써서 천지 변화의 어떤 이치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천부경하고 유판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배치한 도형입니다. 저 맨 중심점에 한일자 하나 들어있죠. 그래서 저기로부터 일시무시의 석상금 부진본 해가지고 천부경 81자를 저렇게 배치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3일 유판, 인간 유판, 천부 유판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그 천부경의 그런 글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시킨 거고요. 이건 3일 신고네, 3일 유판은. 3일 신고네요. 이건 인부경. 천부경에 대해서 지부경과 인부경이 또 나온 게 있죠. 그걸 유판에다 적용시킨 거고요. 그 다음, 지부경을 적용시킨 거고요. 이것도 천부경을 적용시킨 겁니다. 일단은.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음 폴더 좀 제가 폴더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 화면이 좀 좋아지네. 여기 이제 그 아까 말한 매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중국의 그 도교 작은 뭐 그런 도단인데 거기에서 제가 봤습니다. 대련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생겼고, 저기 가운데 정중앙에 세워져 있는 거 저겁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생겼어요. 제 핸드폰입니다. 옆에 있는 핸드폰 크기로 죽순을 잘라서 저렇게 한쪽은 전체적으로 한쪽은 엎어졌을 때 그 음향이 조화됐다고 해서 길로 본대요. 그리고 다 젖혀지거나 다 엎어지면 흉이라고 보고. 근데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저걸 가지고 점치는 사람 말을 다 못 믿겠어요. 점치가 저거 그러지 않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 핸드폰 놓고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그다음 암각화. 이건 이제 고군에 있는 암각화. 완전한 우리 윷놀이 도형 아닙니까? 요게 그 전체 그림이고 조금 전에 있던 것이 저 부분이고요. 이건 충북 단양군 영춘면. 완전한 육판이잖아요. 암각화에. 그 다음에 또 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크죠. 구멍이. 뭐 임경업 장군이 놀았다는 송곡 김경산의 신선바위에 있는 암각 육판, 분포도. 북한 지역은 지금 현재 육판에 대한 연구가 없는가 봐요. 북한 사람들한테도 얼른 얘기해주면 또 굉장히 많이들 보고하고 할 텐데. 그 다음에요. 익산 미륵사지의 주축돌에 있는 그 육판입니다. 이건 충주 읍성에 있는 어느 이름 없는 돌에 새겨져 있는 육판이랍니다. 이건 칠포 암각화 육판이고요. 경북에 있던가요, 저희가? 그런 거, 여러분, 이건 이제 척사대회 대진표. 저렇게 해서 이제 논다는 거죠. 저걸 대부분 받으면 엄청나죠. 이렇게 놀고요. 이건 아주머니인지 뭐 처녀인지 하여튼 본격적으로 나서가지고 열심히 지금 말판을 서고 있습니다. 던지고 있고요.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윷놀이 상품 보세요. 엄청 푸지만 저 정도 놀 정도 되면 온 동네가 지금 다 나갔다. 한 군이 아마 다 나온 것 같아요. 한 군이. 1등, 3등, 5등, 행운상. 그 다음에 수건 말아놓은 거 엄청납니다. 저거 이제 높이 던져라. 이렇게 실을 던져놓고. 그냥 살짝 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한 거죠. 제가, 여기까지만 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궁금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